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 정책과제 포럼 네 번째 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팀을 맡고 있는 도동준이라고 합니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서울 이태원의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이고요. 그 현장 플로어에 참석하고 계신 분 외에 줌과 이벤터스 그리고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 중이십니다. 그 추진단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단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급격한 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의 상황을 다 같이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추진단은 전체 진행을 책임지는 기획위원회, 그리고 실제 논의 내용을 체화하는 추진 TF, 그리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수기하고 의견을 제시한 후에 최종 정책 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는 정책 패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은 작년 8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9월에 첫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현안 인식 포럼을 개최를 해서 현안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굴된 현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를 지속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총 16개의 정책 과제로 도출을 했습니다. 이번 정책 과제 포럼은 그렇게 도출된 과제별로 현안과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 정책 입안을 하는 논점을 발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할 예정이고 4월경에 최종 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로 영화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 첫째 날은 영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이었고, 둘째 날은 영화 산업 참여자 확대, 그리고 셋째 날은 영화 산업의 역량과 기반 강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이번 오늘 마지막 날은 아마도 지난 3일간의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도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사회를 맡으신 저희 추진단의 김숙 연구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진 TF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입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영화 정책 추진단 정책과제 포럼 넷째 날인데요. 오늘까지 이렇게 좀 숨가쁘게 달려온 기분이 있는데 마지막을 첫 세션을 맡게 돼서 나름 굉장히 뿌듯합니다. 일단 오늘은 그 영화 유통 환경의 변화 대응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제 지금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약간 프롤로그격으로 여는 그런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션 주제는 유통 플랫폼 연계 상생 기반 조성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텐데, 일단은 제가 오늘은 사회를 보는 것과 동시에 발제를 간단하게 시작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하는 그 발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모두들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오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 준비를 화면 준비하는 도중에 조금 안내를 드리면, 지금 줌이나 이벤트스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발제 끝나고 토론 끝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플랫폼 연계 상생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이 세션 1에 대해서 저희 이제 좀 이 그림부터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콘텐츠 빅뱅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했는데, 제가 해마다 이 그 플랫폼들의 로고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올해도 지금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플랫폼 로고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오늘은 영화 관련된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위에 이제 상단에 CGV라든지 이런 익숙한 롯데시네마라든지 익숙한 로고들이 있는데 이 하단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전에 영화 유통 플랫폼에서는 우리가 열외로 쳤던 그런 OTT 사업자들, 온라인 사업자들입니다. 근데 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콘텐츠 빅뱅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이 사업자들은 다 플랫폼 사업자들이죠. 왜 플랫폼 사업자들을 콘텐츠 빅뱅의 주요 사업자로 넣냐면 이들이 이제 결국은 플랫폼들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경쟁이 치열하고 또 M&A도 하고 합종 연행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논의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엄청난 경쟁적인 시장 현황이 있다라고 보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쿠팡 플레이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아마존이나 뭐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통 사업자가 지금 콘텐츠 사업에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기대가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한번 좀 추려봤어요.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영화 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미디어 웹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의 키워드들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세 가지는 데이터 경제와 메타버스와 OMO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굉장히 트렌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트렌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사실 정보가 자원이 된 건 이미 저희가 인터넷이 출현하면서부터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보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굉장히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거고 이게 콘텐츠 업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뭐 지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라든지 조회수라든지 이런 계량적인 데이터가 이제 저희한테 익숙한 거였다면 지금 대부분 업계들 IT 기업들은 이 감성적인 비정형적인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자원으로 경제적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흥미로운 기사는 우리 넷플릭스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런칭 시기부터 굉장히 이슈화돼 있다라는 거를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왓챠도 마찬가지로 추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왓챠하고 CGV가 협약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의 데이터하고 오프라인의 데이터들이 같이 융합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용어 혹시 여러분들 아시죠? 요즘 좀 유행어처럼 사용됐는데 쉽게 말하면 가상현실입니다. 흥미로운 게 이제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수장 리드 헤딩스가 넷플릭스의 경쟁 상대로 예전에는 잠이라고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는 이용자들의 잠자는 시간과 경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포트나이트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포트나이트 혹시 이용해 보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가상현실에서 모든 콘텐츠와 관련된 행위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콘서트도 하고 아이돌들과 만나서 미팅도 하고 단순히 게임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콘텐츠 업계에서 특히 우리가 주요한 이용자라고 좀 주목을 해야 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OMO는 사실 O2O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제 OMO로 징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 긴밀해지는 그런 융합되는 머지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나타나는 거죠. 가장 흥미로운 변화 중에 하나가 SSG닷컴이나 쿠팡이나 현대홈쇼핑은 커머스 사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커머스 사업자들이 뭐 SSG닷컴은 제작사를 인수하고 콘텐츠 제작 회사를
콘텐츠 회사를 세우고 한 방식으로 콘텐츠와 결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보듯이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었고, 현대쇼핑은 뷰티 콘텐츠 사업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지금 굉장하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이라고 제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화 쪽으로 한번 넘어와서 볼게요.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화 생태계를 조금 다시 이렇게 그려봤는데, 사실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영화 산업의 생태계를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치사슬을 이야기를 할 때는 이 그 사업자와 창작자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소비자 단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는 플랫폼이 없었을 때는 사업자와 창작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무래도 극장이었겠죠. 근데 지금 여기 플랫폼에는 물론 극장도 들어가 있지만 아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온라인 플랫폼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에 있는 게 조금 작게 그려졌지만 얘가 뭐처럼 보이시나요? 공룡을 조금 그려놓은 건데요. 공룡들로 이 플랫폼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돼 있다라는 거고, 영화 산업의 생태계에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도 이제 이런 그 플랫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투자, 기획 제작, 배급, 상영, 소비자는 사실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치사슬 이야기를 해서 분석을 할 때 이 상영까지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소비자라고 하는 이 단도 가치사슬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상영 부분도 오프라인의 극장 사업자 외에 IPTV, OTT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정형화시키기는 아직 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사실 미디어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생태계의 가치사슬이 CPND로 바뀌고 있다는 논의들이 있거든요. 특히 소비자단의 이 디바이스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행태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걸 이해를 하면 우리가 유통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션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은 OTT하고 영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극장은 너무나 앞에 그 3일 동안의 이야기에 OTT 언급이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고, 극장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는데, 근데 정작 구체적으로 OTT하고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게, 혹시 여기 지금 제 발제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OTT 콘텐츠 중에서 영화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특히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죠?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거기에 국내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OTT 사업자가 국내 영화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기여를 한다면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기여를 하는지. 안타깝게도 요즘 이 그 포럼 준비도 하고 보고서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데, 도대체 OTT 산업이 발달하면서 영화 산업이 발전한 거에 대한 접점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조금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제 보통 이렇게 수익 모델 이야기하고 하면서 어제랑 그제 많이 이야기 나왔는데, OTT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구독자 모델입니다.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 왜냐하면 영화업계는 티밭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스팟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왜 그런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사실 민감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장업과 OTT 사업자의 관계도 한번 우리가 좀 다시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극장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극장의 모습이 변할 텐데 그걸 OTT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승리호가 OTT를 통해서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제 제 지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걸 극장에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OTT와 극장업과의 그 사업자의 관계는 어떨지,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극장이 아니라 OTT가 영화의 일자 창구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1세션 사실 주제가 유통 플랫폼 연계 상생 기반 조성입니다. 결국은 제가 찾아야 되는 답은 어떻게 얘네들이 상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물론 어렵겠죠. 근데 일단은 좀 키워드를 찾아낸 게 선순환 구조를 위한 영화 생태계 지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 구성원의 역할 정립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PTV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IPTV의 수익에, 콘텐츠 수익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화 콘텐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OTT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들의 구성원한테 너네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역할 부여도 공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주관적인 좀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건데, 영화는 너무 영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화는 내부 환경에는 굉장히 결속력이 단단하고 굉장히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되게 그동안은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충격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이런 자리도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외부 환경 변화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변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그런 지속 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오늘 토론으로 모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발제를 한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길어지네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자리를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발제자에서 제가 사회자 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문제 제기 차원에서 해드린 말씀이었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어렵게 모신 그 토론자분들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은 일단 저희 그 미디어 경영학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각규태 교수님 인사에,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의 장병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그 지금 오고 계신, 열심히 달려오고 계신데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용재 이사장님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실 예정이고요. 이 그 곽규태 교수님하고 장병희 교수님은 사실 저는 모신 이유가 이 미디어 생태계 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영화인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외부 환경 변화와 영화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많이 잘 나눠주실 것 같아서 오늘 모셨는데, 저희가 사전 미팅을 하다 보니까 영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전 연구도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영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먼저 곽규태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 드리는 질문은 이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런 질문 사항들인데, 영화 그 미디어 환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화인들이 주목해야 할 유통 플랫폼의 변화가 뭐가 있을지 한번 곽규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향대 곽규태입니다. 사실은 던져주신 주제가 너무 커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답을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가 아무래도 전통적인 극장 비즈니스와 OTT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환경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OTT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하고 좀 논의를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OTT가 사실은 개념 정의가 학자들마다 사실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일정한 돈을 내고 구독 기반으로 쓰는 OTT냐, 아니면은 건당 VOD 방식으로 결제하고 쓰는 OTT냐, 아니면 광고 기반 무료로 이용하면서 광고를 보면서 이용하는 OTT냐, 서비스 형식이 좀 나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복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댁에서 넷플릭스나 아마 유튜브를 사용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쿠팡 플레이나 카카오나 네이버 TV 이런 서비스들도 지금 쓰고 계실 거고, 그다음 시즌이나 웨이브 같은 서비스들도 아마 맛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OTT예요. 근데 그러한 플랫폼들이 동일하게 영화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서비스는 상당히 밀접할 수도 있고, 어떤 서비스는 약간 연관도나 관련도가 조금은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이 좀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지형을 보면은 넷플릭스가 그 가입자 기반 서비스에서는 웨이브보다는 2배 이상 지금 현재 성과를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넷플릭스가 한 40%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웨이브가 한 21%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가 이제 본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왜냐하면 디즈니가 옵니다. 디즈니가 상당히 무서운 사업자이거든요. 영화 쪽하고도 가장 또 밀접한 OTT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IP를 가지고 있고, 영화 IP를 기반으로 스핀오프 드라마를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서비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가 올해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보다 싼 가격으로 지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상용을 합니다. 이 서비스의 동향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인터넷 사업자라고 알려져 있는 포탈이나 이제 커머스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비즈니스를 위해서 OTT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종래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랑은 약간 좀 차별되는 쇼폰 콘텐츠, 아니면 웹툰이나 웹에 좀 특화되어 있는 어떤 콘텐츠들, 이런 거 가지고 뭔가 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가 또 어떻게 또 올해 성과를 거두느냐, 상당히 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많은 부분에 관전 포인트가 달라질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지난해하고 다르게 올해 조금 약간 유심히 보는 건 디즈니인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마블이나 스타워즈 기반한 스피노프 드라마들 IP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만약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반향을 일으킬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할지, 그런 게 뭔가 우리 영화인들한테 많은 부분에 좀 어떤 시사점이나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 사례가 없잖아요. 거의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라봐야 될 유통환경의 변화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홀드백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극장업에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대체로 2차, 3차 윈도우를 되게 좀 부속적인, 종속적인 어떤 플랫폼으로 좀 많이 좀 간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플랫폼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PP나 아니면 방송사한테 팔았던 그런 영화 콘텐츠하고는 좀 다르게 OTT는 플랫폼 자체가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좋아하는 콘텐츠의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이 커버리지 자체가 되게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래에 한국 시장에서만 먹였던 어떤 그런 콘텐츠의 그 윈도우 효과, 그런 것들이 OTT 플랫폼에서는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차에서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고 2, 3차로 그냥 푸시를 해서 밀었을 때 자동적으로 부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가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아무래도 그 영화하고 OTT 플랫폼하고 관계를 만약에 본다라면, 넷플릭스하고 그나마 이제 웨이브 티빙, 디즈니 요 정도 사업자가 전개하는 어떤 영화 어떤 그 서비스들이 얼마나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을지, 이들이 영화업에 얼마나 투자를 거기다 진행을 할지, 그다음에 극장 개봉과 OTT 동시 서비스 이런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거나 만들어내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넷플릭스는 제가 보니까요, 몇 개의 콘텐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영화가 몇 개 거기서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냐 이렇게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이거를 낱개로 코딩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다만 수요 관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OTT 동영상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를 조사를 했더니 넷플릭스는 1위 콘텐츠가 해외 영화 드라마입니다. 해외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국내 영화 애니메이션은 3위입니다. 3위. 반면에 국내 사업자인 웨이브나 티빙 같은 경우는 1위 콘텐츠가 국내 방송사 프로그램입니다. 방송사 프로그램이고 국내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2등으로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2등이나 3등 정도의 국내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OTT 서비스의 어떤 성공이나 확산을 위해서도 영화 콘텐츠의 어떤 확보나 그다음에 좋은 양질의 어떤 영화 콘텐츠를 유지를 하면서 서비스해야 되는 거는 어떤 필수적인 환경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하고 두 번째 논의할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도 사실 디즈니가 들어와서 이 영화 쪽에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디즈니가 들어와서 국내 영화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곽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리고 저희가 그 OTT 때문에 사실 고민하고 이렇게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윈도우 효과, 창고화 효과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효과가 과연 그 사업자들이 한테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시장을 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그리고 이제 그 사실 나중에 그 보고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일일이 세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왓챠 해가지고 주요 업체들 OTT에 그 도대체 영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국내 영화는 몇 편이나 되는지 해서 나중에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질문을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장병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발제해서 이제 기존의 가치 사슬, 전통적인 영화 산업의 가치 사슬이 결국은 미디어 생태계인 시프인대하고 비슷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저희 장병현 교수님이 워낙 이쪽에 전공을 하시는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영화 산업에도 이미 저는 이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장병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좀 저도 생각을 해보았던 게, 앞서서 일단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현재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곽효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이제 주신 말씀이 좀 이론적이더라고요. 좀 이론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좀 풀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그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를 같이 한번 예측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치 사슬 측면에서 원래 영화의 시작은 전형적으로 CS입니다. 뭐냐면 콘텐츠 그리고 스크린으로 가는 방식이었고, 지금도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미 1940년대 TV가 등장하면서 CST가 됐어요. 콘텐츠, 스크린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가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당연히 새로운 매체가 생기면 뒤에 있는 창구들이 새롭게 하는 구조였고, 그렇지만 어쨌든 영화 쪽에서는 콘텐츠의 특히 영화라는 특성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이제 중심이 되어 왔는데, 지금 나온 개념인 사실 CPND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P거든요. 예, 사실은 P가 이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그런데 그럼 영화는 이 플랫폼의 변화, 플랫폼의 부상과 이에 따른 CPND의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유통 방식이 다른 콘텐츠와 다르면 이해할 수 있는데 물리적인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콘텐츠의 형식이고 그리고 전자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방식과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산업적인 발전 과정에서 스크린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하자면요. 플랫폼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이제 플랫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플랫폼은 시장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시장이 된 거죠. 모두가 만나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시장이 됐다는 건데, 그럼 이 플랫폼이 왜 무서우냐?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비용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곽교도 교수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인터내셔널 레벨로 가지는 거예요. 국제화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극장에서 한 타임에 하나의 영화밖에 틀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했지만, 이 플랫폼에서는 그냥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영화를 다 그냥 한 곳에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꺼내서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이러한 효율성을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창구들이 이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플랫폼은 그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플랫폼에서 이어지는 디바이스가 사실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뭐 OTT는 사실 그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하나의 형태로 지금 등장한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등장할지, 좀 전에 메타버스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는 전부 다 VR로 만날 수 있을지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OTT도 저는 볼 땐 현재 단계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플랫폼의 개념. 그러나 플랫폼의 이론적인 개념상으로 본다면 시장을 해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화 산업 역시 이러한 CPND에서의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CPND의 이런 프레임에 이미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리하게 그리고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측을 조금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제 저도 예전에 영진이 과제 중에서 후속 창구에 대해서도 저도 참여 적이 있었거든요. 시대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제가 비디오 시장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참여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비디오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다면 현재 이 창구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원칙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창구화는 기본적으로 가격 차별화의 일종입니다. 가격을 차별화시키고, 그다음에 매체를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배포 시점을 차별화시키는 것이 창구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콘텐츠, 즉 영화를 통해서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영화 창구가 기존에는 피지컬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지만, 온라인 유통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 플랫폼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사실 예전에도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거의 현실화되었어요. 뭐냐면 창구화의 기본적인 방식은 두 가지거든요. 창구의 순서가 정해질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 간격인 홀드백을 어떻게 둘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전체 콘텐츠의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본다면 기본적인 방식이 각 창구별로 가장 수익을 많이 얻을 기대 수익이 높은 창구가 제일 앞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간격도 어느 정도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창구로 갈 것인데, 예전에는 스크린, 즉 상영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이번에 보듯이 이제 넷플릭스 등 OTT가 지금은 처음에 전략은 동시 개봉으로 가자는 게 전략이었고, 그러나 좀 있으면 아마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무시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간격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었어요. 왜냐하면 홀드백 간격은 점점. 그렇지만 이제는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별로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일 것이다. 방송에서 이제 라이브라는 게 본방사수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처럼,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밸류 체인에 있어서, 특히 창구화에 있어서도 이 홀드백도 의미가 별로 없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영화 산업이 여기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또 더욱더 커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격변할 때 초기에는 좀 당연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만, 전체 산업이 콘텐츠 산업이 꼭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화 산업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영 부분, 상영관 부분의 비중이 약화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체 영화 산업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더욱더 사실은 나갈 수 있는 전체 시장은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조정해서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CPND라는 이 변화에 맞추어서 영화 산업계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네 먼저 그럼 장병규 교수님께 질문이 있으신 거죠? 조성민 선생님. 네 마이크를 그러면 먼저 조금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영화진흥위원회 기술지원팀 조승민이라고 합니다. 그 발제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들에 대한 중에 해안 아니면 생각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플랫폼에 대한 시장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 잘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좀 이해가 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그 바라보는 게 그 디바이스 얘기하셨고 윈도우도 얘기하셨지만 영화를 담는 그릇은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영화를 필름에 담았잖아요. 요즘은 디지털 시네마로 하드디스크에 담거나 위성으로 쏘거나 망으로 보내거나 그리고 영화를 다시 극장에서 못 봤으니까 VHS로 다시 보고 싶고 그다음에 DVD, 블루레이 등으로 해서 영화를 담는 그릇은 계속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영화를 말씀하신 대로 영화 시장이 작아지진 않겠죠. 볼 수 있는 그릇도 많아졌고 시장도 커졌고 근데 이 장점을 생각해 보면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진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그 시청자들도 잠재적인 관람객이 되겠죠. 그 사람들도 극장으로 다시 가서 영화를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역설적으로 뭐 그 극장에 머물렀던 관람 문화의 독점은 이미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미래의 토토들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재밌는 이야기,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근데 그릇도 많아지고 영화 시장도 커질 텐데 지금 왜 걱정하는가라고 생각을 거꾸로 해보면 시청자가 극장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보고 아이패드로 보고 무슨 노트북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것도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영화 비디오가 차이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미디어가 영화관이라는 공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와서 그 일반 대중이 균열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장병희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런 대중이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다양해졌고 뭐 시장도 커졌고 개인 미디어 확산으로 인해서 대중이 균열됐고 점점 네트워크화되고 분리화됐는데 그럼 과연 현재 영화를 좋아하는 대중들은 어떻게 포커싱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좀 늦어가지고 그 플로우하고 질의응답이나 이거는 제가 요청했던 질문이 있으니까 다 미루해도 될까요? 사회자님한테 월권을 드려서 네 지금 뭐 제가 좀 고용재 이사장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하고 지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그 한국독립제작사협회 이사장님 고용재 이사장님께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장병희 교수님께서 또 보완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1시 39분인데요. 최대한 5분 동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이긴 한데 오늘 아마 이 자리는 인디플러그 대표이기도 해서 저희가 11년 정도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제가 운영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한테 드린 질문들은 이 플랫폼의 변화를 가장 절실하게 체감했던 때가 언제이냐, 그 특징은 뭐냐라는 거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하나 나눠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VHS나 DVD를 제외하고 특히 VHS의 화랑기, 대여방의 화랑기 때를 제외하고 특징적으로 디지털로만 놓고 따지고 본다면 총 4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웹하드, 두 번째가 IPTV, 세 번째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OTT. 제가 생각할 때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웹하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아다시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웹하드를 그리 나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러리 개념이거든요. 심의를 받지 않은 수많은 영화들을 보셨죠? 소비자들은. 근데 창작자나 제작자나 유통 배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과금 체계가 투명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웹하드 정책은 주로 저희 영화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 그 다음에 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 등등으로 좀 대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웹하드에는 우리가 주로 띄는 필드 플레이어 중에 가장 최상단에 올려지는 투베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좀 법적인 분쟁이 끝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CJ하고 네이버가 합작해서 엠바로를 만들면서 합법 다운로드 시장에 진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전까지는 논의 자체를 안 했죠. 왜냐하면 없애라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IPTV인데요. IPTV의 역사는 사실은 지금보다 상당히 긴데 긴에도 불구하고 영화계하고 접점이 됐던 초창기에는 과금과 요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본격적으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은 이른바 동시개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장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고 있는데 IPTV가 동시개봉을 하게 되면 극장의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 국내에서 최초로 극장과 온라인을 동시개봉했던 거는 농민가라는 작품인데요. 공교롭게 제가 제작 프로듀싱했던 영화고 제가 볼 때는 최초로 개봉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정착이 됐죠. 왜냐하면 사실은 동시개봉 10,000원 정도 서비스를 했고 IPTV 입장에서도 7대3의 요율이라는 걸 제안을 하면서 창작 CP 입장에서 7을 가져가고 IPTV가 3을 가져가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차가 좀 지나면서 좀 정착이 어느 정도 됐던 게 이제 IPTV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쟁점을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최초에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여러분 기억 다 나실 거예요. 스토어에 자기들은 3만 가져가겠다. 나머지 7은 창작자한테 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핵심 개념은 앱입니다. 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영상과 앱이 어떻게 접목되느냐는 구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스마트폰 업계 이동통신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N스크린이었습니다. N스크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결제한 것들을 IPTV로도 보고 IPTV에서 결제한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PC에서도 보고 다 볼 수 있게끔 해자. 지금 말하는 OTT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정책이었는데 영화계의 입장에서는 N스크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 플랫폼에서도 과금이 되고 저 플랫폼에서도 과금이 되고 그러면 저희한테 좋은데 한 번 과금해 갖고 다 보면 영화계가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N스크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VIP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부는 무료 서비스, 일부는 이제 과금을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던 게 스마트폰에 관련된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OTT가 있는데요. OTT는 앞에서 진행됐던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전부 다 무너뜨린 겁니다. 첫 번째는 심의죠. 심의와 관련해서 2017년도, 2018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한국영화 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여러 영화 단체에게 문화체육관광부가 OTT에서 요청하고 있는 심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자문을 했던 정책이 여러분끼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기억을 되돌아보시면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 수많은 영화들이 편법 개봉을 했죠. 자정이 나면서 딱 한 번 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에 따르면 그렇게 극장에서라도 한 번 틀지 않으면 일본 영화를 서비스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먼저 어떤 식으로든지 한 번이라도 상영을 하고 나머지를 좀 서비스하는 형태가 진행됐었는데 이게 무너졌죠. 귀멸의 칼날이라는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이제 런칭한 넷플릭스에서 런칭한 것들을 만약에 2017년도에 여러분이 볼 수 있었는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OTT가 서비스가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무너진 게 극장 동시 개봉이란 걸 넘어서서 OTT가 먼저 개봉하는 겁니다. 예. OTT가 먼저 개봉을 해버리는 거죠. 시범적으로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그게 이제 차별화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른바 정액제가 상당히 소비자한테 깊숙하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집에서 보면 저희 가족들이 보통 볼 때 미니시리즈 한 편 보다가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면 그때마다 고민을 해요. 전편 구매를 누를까 말까, 전편 구매를 누를까 말까. 예, 그게 이제 보통 지금 OTT에 1년 넷플릭스를 많이 볼 수 있는 1년 요금을 우리가 한 번에 내고 그 드라마를 보든지 동시 개봉을 보든지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그게 문화적으로 정착이 돼 버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웹하드도 그다지 사실은 나쁜 정책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화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클린 캠페인을 여러 가지 벌이면서 합법 다운로드 캠페인을 벌이면서 소비자분들한테 어필을 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영화계가 정말 죽습니다. 이거 좀 합법 다운로드 좀 받아주세요 라고 정착을 했었는데, IPTV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정착이 됐던 시점이었어요. 9대1에서 8대2에서 좀 희망빛 미래가 있었죠. 왜냐하면 극장이 90이고 부가가 10인 시장에서 극장이 80이고 부가가 20, 좀 더 넓혀지겠구나라는 시점에 OTT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OTT라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금이 일단 싸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거를 개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OTT에 대해서. 영화계가 아무리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리스크 해치가 필요한 창작자나 중소제작자, 여기서 창작자는 프로듀서나 감독이나 작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이 OTT가 결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화를 하고 그다지 큰 돈을 페이를 받지 못하고, 만약에 영화가 20% 정도밖에 수익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넷플릭스한테 돈을 받고 좋은 작가료 받고 좋은 연출료 받고 좋은 임금 받아서 내가 영화를 하면 되니까, 그런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OTT에서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에 비교된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일정하게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일정하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흥행에 목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저는 이게 가장 크게 전면적으로 등장한 게 코로나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배사 중에 리스크 해지가 필요한 사람은 차라리 10% 정도의 비용을 받고 파는 게 더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는 접근을 하는 거고, 당장의 리스크 해지가 필요 없다라고 재무 구조가 그러지 않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기다리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접근할 부분이, 또 다른 창작자, 또 다른 투배사의 입장에서는 OTT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절벽이에요. 어차피 내가 해봤자, 좀 쉽게 얘기하면 하청업체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청업체, 현재 이 구조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미래가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현재 투입 대비 나오는 효과에 비교해서 보면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다릴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고 극장을 제외하고 자기한테 뭔가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기다릴 거다. 정리를 하자면 소비자의 입장이 다를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창작자 중에서 일부 창작자가 다른 창작자 입장이 또 다를 거고, 마지막으로는 투자배급사의 입장이 또 다를 건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면서 가장 크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영화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할 것이다라는 상상력을 동원할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뭔가에 대한 점검 작용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너무 흐트러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신뢰로 승리호가 흥행에 성공했다, 막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다, 봤다가 탑뉴스에 등장할 게 아니라, 정말 승리호가 극장에서 개봉이 됐다면 얼마의 관객을 동원했을까. 근데 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입장도 있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번도 얘기되지 않고, 그냥 마치 장밋빛 미래가 엄청나게 펼쳐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영화계에 정말 진정한 실익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최종적인 쟁점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영화 창작자들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사실은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나 이쁜 감독이야, 나 극장에 초대받았어,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
넷플릭스의 영화가 서비스되냐 서비스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많은 영화 감독님들께서 넷플릭스에 뭔가 서비스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최근에 영화 감독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넷플릭스 서비스 혹시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가장 많이 받는데 저는 이거를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 특수한 국면에서 이해해야 될 것과 미래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될 것들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망과 극장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플랫폼이 나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말은 LG전자가 자체 OS를 개발을 해서 스마트 TV에 온갖 어플리케이션을 다 탑재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셋톱박스를 가지고 그게 접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 TV 하나 사가지고 망을 연결하면 되지. 내가 굳이 거기에 IPTV라는 셋톱박스를 구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극장과 망을 이용한 업자 말고는 어떤 구별도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측면에서 영화를 투배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단순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접근하는 방식이 저는 클리틱한 논쟁까지 포함을 해서 영화계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대비 효과가 저는 굉장히 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일단 플랫폼 영화 업계에서 나타나는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여쭤봤는데 간명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최근에 OTT에 분명히 나타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 저희가 내포하고 있는 굉장한 다른 부분까지도 고려해 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글쎄 미래의 플랫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줌으로 질문을 받기 전에 장병현 교수님이 지금 조성민 과장님께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줌에서 온라인 패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조사를 어떻게 하시냐가 아마 핵심이었던 거 맞죠?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이렇게 창구가 다양화되고 그다음에 더 길어지고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더 단순하게 되면 측정할 필요가 더욱더 쉬워지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온라인망이거든요. 카운트가 바로 다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청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측정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많아지든 길어지든 아니면 짧아지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히려 다른 콘텐츠의 경우보다는 쉬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줌으로 지금 온라인 패널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혹시 먼저 질문 있으신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토론자분들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벤터스에서 질문이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저스트워치에서 검색되는 각 서비스 콘텐츠 수는 넷플릭스의 경우 영화는 2,975개, TV 프로그램은 1,636개라고 합니다.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웨이브의 경우 영화는 9,660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거를 원숭한 지금 관장님께서 요거를 해주셨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고 생각보다 이 영화 부분이 저희가 많이 서비스가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조금 뎁스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 영화에서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이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또 여기 질문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게 영화 비중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라고 세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지금 고용재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업계 쪽에서 워낙
좀 속된 말로 잔뼈가 굵으시고 되게 많은 것들을 체감 경험하신 분이고, 이제 두 분은 제가 꼭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이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부분, 특히 OTT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으신데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고용재 이사장님은 이미 답변에 포함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 OTT가 영화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OTT, 이제 IPTV 때 이미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IPTV는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근데 OTT와 이 신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이 영화 산업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하나의 나타나는 변화의 어떤 그 징후들, 이런 부분들하고, 또 장병현 교수님 말씀했던 건 시장에서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당위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얘네들하고 새롭게 나타나는 플랫폼, 특히 지금 현재 가장 핵심되는 OTT하고 이 영화 산업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각자의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하시는 동안 잠깐 제가 간단하게, 그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어제 그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로드쇼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애청자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근데 거기에서 두 번째 섹션에 올해는 특별하게 영화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네로라는 그런 창작자분들이나 감독분들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감 있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아까 고용재 이사장님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창작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고 감독님들도 좋고. 근데 그러면 이게 글로벌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글로벌로 다 되면 국내 영화 산업 발전에는 뭐가 기여를 하지라는 의문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옛날에 개그맨 중에 뭐 개그맨이 그럼 손은 누가 키워라는 그런 갑자기 그 개그 코드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OTT도 좋고 다 좋지만 국내 영화 산업 발전에 공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지금의 현실들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곽규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신규 구성들하고 해야지 상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쉽지 않은 주제인데요. 영화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대작, 급을 굳이 구분하기 되게 힘들겠지만 급에 따라서 플랫폼 유통할 수 있는 전략은 상당히 좀 앞으로는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윈도우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홀드백 전략을 써야 될 콘텐츠가 있고, 아예 그냥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OTT에서만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부가 수익을 더 많이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통하는 전략도 해야 되는 어떤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섞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 하나의 사업자의 사례로 다 말하기 힘들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지금 현재 유발하고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게 해외 방영권을 가져가죠.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콘텐츠가 많이 노출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방영권 해외에서 어떤 있는 판권 수익에 대한 기대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게 그동안 조금 약간 우려였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사하고 계약할 때도 뭔가 그런 부분에서의 부가 수익을 조금씩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혁이 일어날 것 같다라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아무튼 제작비는 후하게, 기타 판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는 모델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국내 영화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건가, 그런 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글로벌 플랫폼이 좋아하는 콘텐츠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전 연령층이 보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르 콘텐츠를 좋아한다라고 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한테는 당연히 기회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작은 내수 시장 소비자들한테만 영화 아무리 돌려보고 뭐 창고 효과 극대화해봐야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콘텐츠라면은 분명히 글로벌 OTT 플랫폼이 많은 부분의 노출의 기회나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 줄 가능성은 있죠. 반면에 그런 것들만 계속 만들다가 인기나 유행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러한 장르가 예컨대 없어지거나 지원이 끊기게 된다면 되게 제작 시장이 영세하니까 되게 또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화나 방송은 다양성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면서 창작의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쏠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좀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이 되게 많았잖아요. 극장업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갈등 많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2014년 와우장룡 2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내에서 옥자 때 2017년도에 문제가 됐었고 지금 이제 1기의 갈등 시기 넘었습니다. 2기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 개봉은 아니지만 약간의 뭐 그냥 문의만 상영하고 바로 OTT에 트는 어떤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기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건 이제 영화인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어떤 몫인데요. 컨텐츠에 따라서 다를 거다. 동일하게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싫어도 OTT 플랫폼을 이용해야 됩니다. 윈도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어떤 창구 효과를 기대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라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극장 아니면 OTT 플랫폼 거의 이렇게 양분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협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헤게모니를 다 극장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요.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협상하고 전략을 많이 모색해야 될 때이다.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하나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객이 되게 똑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사 드라마 한국 거만 많이 보고 한국 영화만 배급하는 것만 많이 보고 자라다가 글로벌 플랫폼들 들어오면서 이런 게 있었어? 이제 이런 어떤 시각이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영화 업계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여지없이 경쟁의 강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들은 시간에 따라서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나 제작 시장에도 아까 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투자의 어떤 장르나 성격의 어떤 콘텐츠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좋지만 외면받는 콘텐츠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화도.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쏠림이나 부작용, 불균형이 안 일어나도록 뭔가 관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다 극장업이 그대로 좋아질 거다 낙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다, 이전하고는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볼 때 연령층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싼 값에 많은 걸 이용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과거로 온전히 동일하게 배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장병희 교수님께서 이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OTT하고 어떻게 하면 영화가 좀 이런 상생적인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예, 뭐 여담이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게 OTT와 그리고 영화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중립을 서야 되나 했다가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박사과정 때 처음 썼던 논문이 영화의 상영관에서의 흥행 실적을 예측하는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자체에 대한 이렇게 애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OTT는 조금 보기에 약간 강자처럼 보이잖아요, 현재.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자세한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유사한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미디어계에서 이런 케이스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신문 산업과 포털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이게 사실 우리 일종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조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처음에 포털에서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사실 좀 안이하게 봤어요. 기존에 있는 여기 신문 사업자들이죠. 그래서 뉴스 사업자들이, 그래서 뭐 이용해 편하게 얘기하다가 첫 번째 단계가 지나고 좀 하니까 이제 좀 위험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대응을 하자. 그래서 나왔던 게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끼리 따로 한번 포털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해보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소비자는 포털에 넘어간 상태였고, 그리고 규모의 경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냉정하게 따지면. 그리고 또 이것도 있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오 단결이 안 됐어요. 자기들끼리도. 왜냐하면 사업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건 이 운명은 그럼 영화계에도 그대로 똑같이 반복될 것인가? 현재 유사한 케이스니까요.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해볼 만한 장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측면에서. 그게 우리가 앞으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지금 영화계는 그래도 탄압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제 신문 산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능이란 측면에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러면 신문은 아니었나? 신문은 기본적으로 핵심이 지능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근데 영화는 물론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능이라는 것은 대해서 다 동의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협상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창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면서 또 다음으로는 다행히 포탈은 사실 현재 그 당시도 그 2개밖에 없지만 사실상 파워가 있는 두 개 사업자만 해야 되니까 굉장히 경쟁력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OTT는 사업자가 많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도 아직까지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지금 단계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노선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넘어서 버리면 뉴스의 경우 뉴스와 포털의 관계처럼 더 이상 아마 이게 주도권을 완전 넘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협상의 프레임을 정해야 돼요. 다행히 뉴스와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는 포탈이 그냥 뉴스를 받을 뿐이었지 뉴스를 제작하는데 돈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돈을 주는 것들도 이미 돈을 예컨대 제작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부가 빨리 협상의 프레임을 정해주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벤터스에 그동안에 이제 질문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고영재 이사장님 말씀 드리면서 요거를 먼저 좀 답해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박정은 님이 승리호 제가 발제 때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주변에 승리호 재미는 있는데 극장에서 봤으면 진짜 더 대박이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도 많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향후 OTT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극장이 오히려 후속 장고로 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한번 그 정리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텐츠에 따라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걸 예측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을까를 좀 따지고 보면 저는 그 소비자의 니즈가 그만큼 있다라면 판단을 해서 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계약서상 어떤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거를 이미 넷플릭스 개봉한 영화들을 작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메가박스가 아마 그 배급을 맡았거든요. 이미 넷플릭스 다 개봉한 거를 메가박스에서 극장 배급을 했어요. 이미 사례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영화계는 어떻게 OTT하고 대응할 거냐. 첫 번째는 때로는 좀 거만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일부는 거만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로나 코비드19 국면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대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 이전부터 대비가 잘 안 돼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터지다 보니까 쭉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부는 좀 차분하게 때로는 좀 거만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2부는 좀 실속 있고 촘촘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 말씀은 좀 무엇이냐면 그 미래는 저는 뭐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둘 중 하나라는 거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극장 아니면 망입니다. 그냥 오프라인 극장을 이용할 것인지 어떤 그게 뭐 6G가 되지 뭐 무선 뭐가 될지 다 필요 없고 그 망에서 서비스하는 정액제에 기반한 것들을 볼지 이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촘촘했으면 좋겠는 게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계약서에 사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어떻게 계약한 건지, 배타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계약을 맺은 건지, 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그 OTT만 독점하는 건지, OTT 위의 것들은 독점을 풀어줬는지 등등의 것들이 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걸 갖고 뭐를 예측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만 놓고 따지면 당장에 수입 배급을 하는 분들, 우리나라 영화를 해외로 수출하신 분들은 일부의 그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괜찮으실 거고 그런 쪽에 영향력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하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점검해야 된다. OTT가 수출업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예를 들어서 OTT가 일정하게 계약 체계가 국년에서 5년에서 7년인데 이런 계약 체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배타성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들을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은 이러한 것들을 공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없다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공공적인 영역은 좀 쉽게 접근해서 IP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혹여나 혹시나 논의 과정 속에서 나온다라면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영화재능위원회는. 왜냐하면 내가 IP를 확보함에 있어서 이런 자금이 필요하다라면 오히려 내가 목소리를 키워서 영화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온다라면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이 공적 영역은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 OTT. 늘 공백기에 있는 거예요. 공백기. 즉 OTT가 공공성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IPTV 서비스 되니까 찜질방에서 영화관이라 그래가지고요. IPTV에 있는 그거 서비스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지금 OTT 어떻게 된 거죠? 공공 영역에서는 이렇게 모여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지원할 것이냐, 또 일부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미지 영역으로 남아 있는 이 공공 영역을 콘텐츠는 어떻게 교육적으로나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하나가 남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까지 써야 되는데 딱 맞춰주셨습니다. 일단 그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세션 2가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다 연결돼 있어서 이 정액제 관련된 질문도 지금 이벤트에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뒷부분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션 2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저도 그 세션에 계속 참여를 하게 돼서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을 또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다음 세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션 2는 영화의 정의 확장, 공적 재원의 확대이고요. 2시 20분에 10분인 2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